네, 이틀 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마음이 참 아직까지도 많이 아픈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사고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관심은 높아졌는데 그러나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또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곳 서울은 과연 안전한지 각종 재난재해와 건설물 안전사고의 원인 그리고 대응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권영철 숭실사이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유비원에서 아까도 저희가 이제 화재 사고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네. 재난재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예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계절별로 재난재해가 나타나는 유형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계절이 매우 뚜렷한 나라이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많은 재난의 유형이 있습니다만 특히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풍수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네. 예를 들면은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에 동반되는 토사재난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7월, 8월, 9월 한 3개월에 걸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건수로 보나 피해 액수로 보나 약 한 90여 % 이상이 풍수해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자연스럽게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 국가에서도 풍수에 집중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또 겨울에는 주로 이제 그 폭설에 의한 피해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교통의 마비라든가 우리들 겪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두드러지는 시기라고 하면 역시 해빙기. 날이 풀려서 얼음이 네. 녹는 이 시기에 또 시설물 사고, 토사재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에 날씨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봄, 가을에는 날씨가 건조해가지고 화재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화재 사고에 대한 예방책 그리고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행동 요령을 취하면 좋은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3월, 4월 이 시기에는요, 겨울에 이렇게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좀 이렇게 펼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야외 활동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산불이 이 건조한 시기 그리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이 시기와 겹쳐져서 대형 산불 사고 약 한 75% 정도가 지금 이 시기인 3월, 4월에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인을 놓고 보자니까 이 농사를 위해서 이렇게 밭두렁을 태운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산으로 번지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담배 등 이런 여러 가지 화기를 잘못 다루어서 실화로 나오기도 합니다. 야외에서는 이렇고요. 만약에 이제 야외에서 화재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마주 보면서 달려야겠죠. 확산이 되는 연소 확산이 되는 방향과 반대로 이동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실내에서 있는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 소화가 되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크게 확대되기 이전에 불길을 잡아낸다면 아마 피해를 가장 크게 줄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필요한 것이 대체적으로는 우리 소화기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우리 생활에도 아마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소화기를 이용해서 초기 진화를 성공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화기라고 하는 것들이 빛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법 제도가 정비되어 있습니다만 네. 사용 연한에 대한 법 정비가 아직 좀 미비합니다. 일반 전문가들이 한 7년 혹은 8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 아마 주변에 갖춰져 있는 이런 소화 설비들이 기한을 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고요. 또 네. 분말형 소화기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서 분말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든가 네. 혹은 압력이 좀 떨어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 되겠고요. 오늘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화재 사고도 있었습니다만은 초기에 연기를 흡입하게 되면요, 자율신경계가 마비되면서 대피의 찬스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낮은 자세로 젖은 물수건이나 물티슈도 괜찮습니다만은 가급적 연기를 흡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난층 혹은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소화기 비치 반드시 하시고요. 네. 이사 가면 우리는 휴지나 혹은 세제사 가는데 소화기 이런 거 센스 있게 이사 가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하철 그 공공 화장실 갔더니만 이렇게 물병 형태, 액체 형태로 투척하는 그 소화기를 이렇게 비치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의미 있게 좀 본 적도 있는데요. 화재 사고 지금이 많이 일어난 철이고요. 네. 이제 곧 여름이 되면 홍수로 인한 재해 피해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면산 산사태도 그렇고 네. 강남역 일대에서 또 물이 역류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심각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배적인 재난 유형이라고 하면은 7, 8, 9월에 집중되는 집중호우 혹은 뭐 태풍 네. 이에 따른 집중호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잊지 못할 그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죠. 2011년에 우면산 네. 인근에서 큰 산사태, 토속여라고 합니다만은 뭐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집중호우가 생기게 되면 하천 인근에서는 이제 물이 범람해서 침수되는 이런 현상, 또 제방이 붕괴돼서 한꺼번에 물이 흘러 나오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맞이할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하천 재난뿐만이 아니고요. 내수 침수라고 그래서 도시 안에 물이 모이게 되면은 재빠르게 외부로 보내야 되는 이런 네. 그 필요성이 생깁니다. 근데 배수관로가 막힌다거나 혹은 용량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그러게요. 빨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또 생겨나거든요. 이걸 이제 네. 내수 침수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특히 서울과 같이 대도시는요, 이 표면이 피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라든가 혹은 아스팔트라든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었다 그러면 약 한 75% 정도가 땅으로 서서히 침투가 돼가지고 서서히 네. 이제 빠져나오게 이렇게 자연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피복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차단이 되는 못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물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75%가 오히려 역으로 위에서 흘러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배수 용량은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네. 그걸 뭐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그렇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는 도시 홍수다 해서 이제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 예. 수도 서울에도 2010년도 뭡니까 추석 연휴가 막 시작되는 그 시점에 네. 이 광화문 일대가 침수되는 맞습니다.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그 도시 홍수가 크게 우려되는 바가 또 되고요. 또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하 공간들이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지하철 혹은 뭐 지하 상가 포함해서요. 네. 도시 홍수가 외부적인 변화, 즉 그 기후 변화에 의해서 집중호우가 아주 작은 지역, 좁은 지역에 이제 발생하게 되고 도시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지하 시설들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그런 위험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겨울철이랑 해빙기에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해빙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서울시가 내부 순환도로를 통제하면서 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런 해빙기에 참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주로 어떤 사고들이 발생하는지 좀 짚어볼까요? 해빙기의 안전사고라 하면 역시 그 지반과 관련된 사고들이 이제 주를 이루겠습니다. 네. 이제 땅 안에는요, 우리가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지요. 자, 근데 물이 겨울철에 얼게 되면 자연 현상으로 부피를 늘리게 됩니다. 자,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흙과 흙 입자 사이에 이렇게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고요. 물론 팽창 압력으로 작용을 네. 하겠고, 그것들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면 빈 공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굴착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경우라면 아마 집안 관련된 토사 유출 혹은 토사 유출로 인해서 시설물이 붕괴되는 이런 사고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가 사계절의 구분이 워낙 뚜렷해서 아주 그 혜택받은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역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은요. 여름철에 한 30여 도, 겨울철에 마이너스 10여 도, 한 40여 도의 온도차를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시설물 안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철로 된 부분, 콘크리트 된 부분 모두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아마 내부순환 노에 어떤 철 케이블들의 수축과 어떤 팽창들이 반복되면서 약파 현상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런 현상들은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취약성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안전 위협 요인들 또 계절별 재난의 유형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에서 그 싱크홀과 포트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네.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왜 그 최근에 특별히 이런 것이 많이 발견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싱크홀, 포트홀 지금 이제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생기는 원인, 발생 메커니즘 두 개 명확히 좀 다르죠. 예. 먼저 이 싱크홀부터 설명을 드리면은요. 싱크홀은 이 집안 내에 비어 있는 공간. 네. 이걸 뭐 지하 공동이라고도 하고요, 지하 동공이라고도 네. 한다. 뭐 표현은 약간 다릅니다만은 지하에 비어 있는 공간을 인위적인 원인이든 자연적인 원인이든 무슨 원인에 의해서 건드리게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침하되면서 그 영향이 지표까지 이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싱크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네. 포트홀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집안의 깊은 곳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고요. 네. 그 포장면에서 물이 이제 침투하게 되죠. 이제 비나 음. 혹은 눈이 오게 되면은요. 근데 무게가 무거운 중차량들이 반복적으로 통행을 하다 보면 네. 압력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게 되겠죠. 이 원인에 의해서 주전자 모양의
어떤 구멍들이 생겨나는 걸 우리가 포트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싱크홀과 포트홀로 인해서 주로 어떤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싱크홀은 집안 깊숙이에서 발생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네. 주로는 지표까지 집안 치마가 급격하게 네.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우리가 그 영상에도 많이 봤습니다만 네. 동그란 형태로 이렇게 쑥 함몰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근데 이제 자연은 힘을 맞추다 보니까요. 어떤 한 부분이 이렇게 치마를 일으키면 같이 주변 집안도 그쪽으로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이런 자연의 힘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함몰된 그 윗집뿐만이 아니고요. 넓은 지역에 거쳐서 구조물이 기운다든가 혹은 인접한 지역에서는 구조물이나 건물이 붕괴된다든가 하는 등의 현상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용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싱크홀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최근의 양상을 보면은요, 지하 공간, 특히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또 한강이라는 우리가 그 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변을 이렇게 굴착하다가 굴착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천정들이 이렇게 내려앉는다든가 하면 이제 그것들이 올라오는. 그래서 지하 공간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그 인과관계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풍수해 같은 경우도 사실 예측이 어렵고 네. 싱크홀 같은 경우도 사실 땅 밑에 구멍이 어디 났는지를 찾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예를 들면 풍수해보다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좀 찾으려는 노력들, 대응책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시나 뭐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그 대응책들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네. 사실 이것들이 이제 관련 연구자 예. 혹은 뭐 당국 모두에게 사실은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요. 사실은 집안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 또 원인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겠고 인위적인 개발 원인들도 과정에서. 예. 개발 과정에서 예. 인위적인 원인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안 보이는 그 공간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을 찾아낸다는 것이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아마 관련 엔지니어 그다음에 당국에서도 아마 참 고민스러운 일입니다만은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일본에서 드는데요. 뭐 탐사 장비들이 와서 뭐 시내 이렇게 측정도 하고 그러긴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기술들 관련 기술들이 전무한 거는 아니고요. 예. 사실 이게 어디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네. 있겠느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스캐너를 장착한 장비들이 이동을 하면서 네. 취약 부분을 좀 찾아내고요. 이런 기술들이 만약에 아주 정도 높게 우리가 신뢰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올라 있다라고 하면 네. 대처는 굉장히 간단해지겠죠. 스캔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다음에 혹시 개발 공사나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의를 기울이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런 스캐너의 성능이라든가 혹은 그 심도에 있어서의 한계 뭐 이런 점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아주 일반적인 기술로 받아들여지기는 현재까지 좀 어려운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시설물과 건축물의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이죠. 상도동에서 5m 높이의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과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시설물과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가장 그 어려운 점이 이 관리 주체를 어디로 삼느냐 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네. 붕괴 사고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네. 옹벽이 붕괴된다거나 혹은 뭐 터널 일부가 함몰된다든가 하는 등의 뭐 시설물 사고, 그다음에 우리 올 봄에도 겪었습니다마는 시설물의 그 점검 과정 중에서도 다양한 원인들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에 가서는 조금 의견이 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의 시설물들은 우리가 정부기관이나 정부 산하기관에서 분명한 그 관리의 그 주체가 있지요. 네. 혹은 점검해야 되는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상도동 사고와 같이 어떤 그 개인 시설물 개인의 재산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는 조금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어 어떤 사고로 연결되면은요 당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인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보강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뭐 해빙기에 나타난 것도 있고 소규모 공사장에서의 책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장치들이 좀 이번 계기로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각종 사고 유형들을 봤고요.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안전 의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은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안전 불감증 문제를 많이 지적하시잖아요. 네. 우리의 그 안전 불감증의 그 상황 현주소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은 표현이 아닌가요? 아니요. 좋은 네네. 표현이 아니라는 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예. 과연 그 안전 불감증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음. 고민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 그 재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용어를 하나 쓰기를요. 방제 인식의 휘발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방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재난의 이벤트가 발생되었을 당시에는 급격하게 그러니까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네. 그러다가 그 느슨한 L자형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잊혀지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잊혀지는 겁니다. 우리 그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있듯이 네. 정확하게 같은 현상이 우리 사회 현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 L자형으로 해서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를 우리가 대체적으로 안전 불감증의 시대다. 아, 이렇게 이제 그렇군요.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자연스러운 습성의 하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네. 네. 문제는 우리가 이런 현상이 생겨서 나오는 부작용까지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훈련과 교육입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될 텐데요. 네. 방제 인식이